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교사 폭행 사건과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함께 존중받아야 되지만 교실 안에서 조화롭게 보호받기 어려운 교사와 학생의 인권, 안전장치는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3.5%로 반년째 그대로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오름세인 가운데 부동산 PF 연체율도 급등했습니다. 자, 경제부 엄윤주 기자가 이번 주 경제 이슈들 추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큐 숨진 교사 추모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엔 1,000개가 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을 만큼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고인이 숨지기 전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들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추락 논란과 관련해서 교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추모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숨진 교사가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는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어제 하루에만 2,300여 명이 학교 앞을 찾았고 오늘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앞 임시 추모공원에는 1,000개가 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앞에 정식 분향소를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전화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숨진 A교사 학급에서 학생들 사이에 연필로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고 A교사가 관련 학부모로부터 전화 수십 통을 받고 괴로워했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동료 교사는 해당 사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A교사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경찰과 교육당국이 유족과 교사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갑질 의혹 부분이 조사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교육청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진상조사와 함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 인권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부재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예정에 없이 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숨진 교사를 추모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료 교사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변인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겠다면서 학부모 등과 실제로 마찰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A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에는 학교와 관련한 일로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특정 인물이나 상황이 기록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초등학교 교사 극단 선택과 관련해 여야도 애도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책임론을 놓고는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료 제출 문제로 1시간여 만에 중단됐던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재개됐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애도와 함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권 강화 중요성을 앞다퉈 거론했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놓고는 극명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진보교육감,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정작 교사의 인권은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에서 여당 의원 연루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 선동적 공세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진보교육감 책임론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 해당 발언을 악마의 삿대질이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정순신, 이동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자녀 학교폭력 논란부터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교사 인권 침해 문제를 점검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네,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시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자료 제출 관련 여야 공방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오전 정회됐던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후 2시를 조금 넘겨서 다시 시작된 건데요.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 성과를 낼 접근을 하겠다며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 관련은 물론 본인 정보 일부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유튜브 채널 삭제를 집중 질타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대북 강경 기조를 파악할 주요 수단이라며 이 자료 제출 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반발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남북관계라든지 외교안보 군사 현안에 대해서 지난 4, 5년 동안에 맹렬한 활동을 했던 유튜버 이것 없이 정상적인 청문회는 불가능하다. 네, 여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보다 김 후보자의 제출 자료 양이 더 많다며 청문회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계정 삭제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라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현지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망신주기 차원의 청문회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해체 결정과 또 사드 환경 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최악의 국정 발목 잡기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 과정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지류, 지천 유역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전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정부가 민의와 과학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 사업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대강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환경 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함께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이 정부가 뼈저린 반성보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이번 수해를 관제로 규정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심의 뚝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점을 이 정부 여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첩첩산중의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조속한 수해 피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민주당 혁신위는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에서 이름을 공개하는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과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과 같은 꼼수 탈당 방지책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네, 박광열 기자 설명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5월에 재판에 넘겨졌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면직이 됐었는데 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는데 그 1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항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했다. 항고 역시 기각했다. 그래서 면직 효력이 유지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도 기각이 됐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추가된 속보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의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SNS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이 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재작년 4월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받은 5천만 원을 비롯해 모두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조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300만 원씩 봉투에 담겨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로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1%포인트 상승한 58%로 집계됐습니다. 이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첫손에 꼽혔고 국방, 안보와 결단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도 역시 외교가 1위였고 경제와 민생, 독단적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4주 연속 변동이 없었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30%로 조사됐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2%를 차지해 갤럽 여론조사 기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레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어 수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지원과 복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농산물 유통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수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나간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에도 다른 현장에 나갔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조실이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긴급 수사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이렇게 알고들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송 파출소 경찰관은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를 받고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내부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 전산을 조작한 겁니다. 경찰은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도 거짓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112 신고를 받고 사고 지하차도가 아닌 다른 궁평 1 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이렇게 경찰은 국조실에도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아예 출동을 안 했으니까요. 이 내용도 결국 거짓말이 셈입니다. 국조실은 즉각 대검찰청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적시하지 않았는데 해당 파출소와 상황실 직원 그리고 관련 책임자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조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국조실은 밝혔습니다. 감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국민 공분이 거센 가운데
경찰이 전산 조작의 거짓 보고까지 한 정황이 감찰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 배용원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대검 정의도 감찰 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본부에 재해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사고로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 차도에는 배수 펌프가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배전실이 함께 침수되는 바람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전실이 지하에 있는 지하차도가 서울에도 4곳이 있어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배수 펌프가 지목됩니다. 분당 12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 함께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배전실이 워낙 그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면 그게 침수가 되면은 배수장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지난 2012년에 배수펌프 배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라는 국토교통부 권고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2년 전 조사한 지하차도 53곳 가운데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지하차도는 20곳. 이 가운데 6곳의 배전 시설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금까지 지상으로 옮겨진 건 2곳뿐입니다. 서울 불광천 50m 옆에 있는 증산 지하차도는 분당 30톤의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배수펌프 배전실 지상 이전은 이제 설계만 마친 단계입니다. 지하차도의 배수를 담당하는 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장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 동력장치가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나자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써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하에 배전시설이 있는 다른 지하차도 3곳은 올 여름 이전을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은 수립을 다 해놓고 항상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을 했으면은 그 계획대로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줘야. 서울에서는 지난해 폭우로 지하차도 16곳이 침수됐습니다. 안전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 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 재원으로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해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규모 산정과 재난 복구 계획 수립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 시설 보강과 농어촌 주택 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 생계비와 주택 복구비 지원, 임시 주택도 공급됩니다. 침수된 농작물과 가축 등에 대한 재해 복구비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 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도 기존 정책 사업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축산 시설 등에 대한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 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수급 안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추 등 시설 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 출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는 할당 관세 3만 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하는 등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아리를 얻기 위한 달걀인 종란 500만 개가 수입됩니다. 이와 함께 상추와 시금치, 닭고기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으로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와 낙과 등 농작물 피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3만 5천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폐사한 가축은 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88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 남해안에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고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에는 장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말인데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남해에 위치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이 장마전선을 내륙으로 밀어 올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장마전선이 수직으로 서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순서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는 토요일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되겠는데요.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남부,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충청 서해안과 전남 해안에 많게는 12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00mm에 달하는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남해안과 내륙을 오르내리며 계속 비를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오전 9시에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5호 태풍 족수리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태풍 발달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대로 교권 침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동료 교사의 분노, 또 추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의 실상과 또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듣기로 25년 교직생을 하셨고 예. 2017년까지 현장에 계셨다고 예, 들었는데 맞나요? 담임을 했습니다. 아, 담임을 하셨고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예. 그런데 사실 전조증상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생님 그 밑에서 네. 스마트폰을 켜고 들어누워 있는 학생, 우통을 벗고 있는 학생, 뭐 이런 네. 일들이 우리 교직 사회에 지금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이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을 사회에서도 많이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든지 또는 강력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그런 일들 또 참 가슴에 애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의지라고 하는 건 교육 당국을 예, 그렇게 봐야 말씀하시는 되겠죠. 건가요? 우리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네,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저희가 현장 추모 분위기를 전해드린 대로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관련해서 추모 물결은 거세지고 있고 뭐 정치권이나 언론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교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구나. 이제는 우리가 뭐 교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는 좀 없구나. 이런 좀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자조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분노로 발전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거는 뭐 일부 사람들의 일들이고 또 예. 일부 지역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하면 이 마음에 공감이 좀 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 일은 나도 겪을 수 있고 당장 내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네. 내일처럼 분노하고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지금 선생님들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물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사망 배경을 놓고선 뭐 일단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지금 확인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 당국에선 합동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진상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워낙 팩트가 아닌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잘 좀 사실을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학교에서 발표한 그 상황을 보면은 네. 그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만 읽어보면은 이 선생님이 이런 선택을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감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많이 받게 되거나 네. 저도 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감내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학교장에게 알리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왜 그래 되냐면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교사로서의 책임감. 네.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좀 선생님으로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이런 어떤 좀 두려움도 있겠죠. 네.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극단적 선택을 하신 선생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알 수 없는 많은 접촉, 또 학부모와의 관계, 또 주고받았던 대화들, 또 받았던 어떤 뭐 우리가 표현하면 그 어떤 협박이라든지 또는 어떤 민원 같은 부분들에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이제 교육청도 지금 나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짚어 들어가다 보면은 저는 그런 분명히 이야기들이 어떤 증거들이나 정황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회장님께서 어떤 교실 안에서의 갈등, 충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사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런 어떤 그런 민원 창구를 좀 더 다각화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민원에 너무 아주 쉽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사실 이제 출근을 하고 나면 등교 시간부터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출근 시간보다 좀 빨리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네. 빨리 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케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민원에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민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방법들을 이제 다양화하는 방법은 첫째는 민원 창구를 네. 좀 체계화해 줘야 되겠다. 체계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것보다는 네. 이것이 이제 학교가 이렇게 받는다든지 또는 그 전화를 받을 때 제어약제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학부모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방법도 기본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악성 민원 사례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고 민원 창구의 체계화 어떻게 보면 좀 이번 논란의 좀 본질적인 고민일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하는 데 맞닥뜨리지 않도록 창구를 체계화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이런 체계화가
학부모나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민원에 시달리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저녁에 잠이 안 오죠. 그리고 또 그 이제 민원을 받게 되면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거기에 많은 또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네, 많이 네. 좀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수업력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일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제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에 걱정거리가 있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거기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받아야 되는 민원은 이제 그 정당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되 불필요한 민원이라든지 과도한 민원 네. 또는 좀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좀 차단이 되고 좀 제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창구를 좀 체계화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양천구 교사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좀 20일이 지나서 개최된 점을 지적하는 예. 교사들의 목소리도 있던데 20일이나 걸렸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학교에서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일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이미 네. 사건이 굉장히 커진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커지면요, 그 학급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권보호위원회 열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네. 또 주변의 동료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권위원회를 열기 위한 절차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권위원회를 여는 것을 학교가 이렇게 쉽게 잘 하지 못하고요. 네. 또 선생님이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막상 학교 관리자들 같은 경우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그렇게 마음껏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체된 이유가 그 지금 이 부분을 교권위원회를 열지 않고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양천구 사건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강제 전학 조치가 예, 나왔거든요. 예,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초등학교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이제 전학이죠. 초등학교는 퇴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 아마, 교육이기 예,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제 저는 그 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 학생의 문제도 크지만 네. 이 적반하장식으로 학부모가 오히려 그 동료나 선생님들도 뭐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네.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이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어떤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문제를 학생의 문제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의논이 돼야 된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이런 태도들이나 행동들이 실제로 보면요. 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담임 선생님을 할 때 네. 그 민원을 받을 때 보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젠틀하신 분들도 많고 네. 또는 그 설득력 있는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왜 이러냐? 최근에는요, 이 일이 그 아주 악질적인 몇몇 분들이 도가 지나친 민원을 넣고 있다는 것.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 SNS가 많이 발달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네. 이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선생님을 공격한다든지. 일부 이제 예, 그런 학부모의 부분들이 경우. 커진 예. 거죠. 또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 가지고 이제 예전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늘어나는 경향.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대화해서 통하고 해결되는 부분을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예전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 됐는데 이제는 네.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태도가 돌변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대화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좀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학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그게 태도가 돌변하면서 공격하고 협박하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까지 포함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오늘 교총을 방문해서 교사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좀 목소리가 모아졌습니까? 그 오늘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저는 그 장관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좀 큰 그 좀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교육 개혁 할 수 없다는 걸 좀 실감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오늘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교사가 변해야 된다는 말도 할 수 있지만 교실이 변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교사들에게 책임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도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사에게만 책임을 강요하지 말고 교실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 말의 의미를 우리 앵커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실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선생님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고 또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너무 이제 2010년부터 많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은 아마 6개 시도에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분위기를 타면서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하는 이런 현실을 저도 계속 주장했지만 장관님께서도 그런 데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총이 좀 더 이제 강한 대처와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자, 일련의 과정, 사건들 때문에 교권이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을 또 눌러야 되냐 이런 물론 누르자는 방향은 아니겠죠. 재정비하자는 차원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또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드는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게 이제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여론이 교원의 숫자라 해봐야 우리 국민 중에서 뭐 절대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은 교원들만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지도와 체벌 사이, 예.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 그 조화로운 상호 존중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 물론 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손질이 필요한 좀 법이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지만 무조건 입법으로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또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어떤 정서의 문제, 소통의 문제인데 혹시 관련해서 뭐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혹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법은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힘든 게 이제 아동 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예. 그 아동 학대 신고가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했고 네. 아동 학대 면책법 예. 그게 어떤 분들은 그럼 아동 학대 면책법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학생의 인권이 줄어들고 교사들이 좀 이렇게 체벌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네.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권이라는 것은 거의 제가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교권은 이제 1%도 없다. 이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됐고 이번에는 아동학대 면책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죠.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이제 교육자 또 학부모 우리 국민 모두가 존중받는 교권 속에서 네. 그 존중받는 교권이 학생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성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이 됐을 때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달려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권은 선생님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균형점을 갖춰서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적절하게 서로가 이해하는 단계가 됐을 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회가 지혜를 모아가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추모 분위기 행렬 화면이 지금 회장이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 교사분들의 그동안에 어떤 쌓였던 어떤 누적됐던 분노, 예. 울분을 좀 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인데 아까 교직 생활을 25년 정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2010년에 됩니다. 제정됐으니까 예. 한 10년을 기점으로 지금 사회가 한 번의 이제 변곡점을 겪었는데 아까 교실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5년 전과 지금 어떤 좀 교실이 다른 건가요? 그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임 때 생각해 보면 예. 이거는 그 꿈나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근데 이 좀 변하기 시작한 시점을 좀 곰곰이 따져보면요. 네. 2010년대 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학생인권조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때부터는 이상하게 뭐 체벌 금지 해야죠. 그죠? 체벌 금지도 그하고 비슷한 시기 2010년대에 이제 생겼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훈육을 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물리면서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전같이 아이들이 좀 이제 좀 우리가 귀하게 좀 키우는 사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선생님들의 훈육을 이제 훈육의 개념보다는 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좀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들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의 차이들이 생기면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아이의 그 입장만 생각하고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네. 아이의 말이 이제
사실인 것처럼 느끼고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는 이런 네. 부분들이 된 것 같아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예. 선생님도 현장 계셨으니까 지도라는 어떤 개념을 본다면 체벌 그리고 강압적인 어떤 물리력과 말씀하신 훈육과 지도 그 사이의 경계점은 선생님 개인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준점을?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선생님의 말이 저는 그렇죠. 체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있어서는 안 되고 훈육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문제가 법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계속 예. 법적으로 가지는 이유가 선생님이 화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학생이 다투지 않습니까? 다투면 서로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화해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 많이 풀립니다, 생각보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중재하는 것조차도 학부모가 민원을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선이냐가 말씀하실 때 저희는 이 선이라 생각하지만 학부모는 민원을 넣어버리면 또 아동학대라고 신고해버리면 네.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선생님들 괴로운 상황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 앞으로 논의 과정도 저희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뉴스 보고 다들 좀 놀라셨을 텐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YTN이 범인이 붙잡힐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검은색 반팔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한 A씨가 흉기를 든 채 비틀거리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신림역 4번 출구 부근 골목길이나 스포츠센터 건물 지상주차장 등에 서 있던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남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A씨가 20에서 30cm에 달하는 흉기를 들고 다니며 정면에서 오는 사람들의 얼굴과 배 등을 마구잡이로 찔렀다고 말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자 세상을 살기 싫다고 소리쳤다고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관이 보니까 그냥 자책하듯이 세상 살기 싫다고 특별히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묻지마식 그런 것 같아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저기 있다가 구급차 하나 타고 가는 거 보고 한 명은 여기 이제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대납 번화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에 깜짝 놀란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기 상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문 닫아서 뛰어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흉기를 큰 거를 들고 젊은 분이 찌르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엔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이 딸과 교제했던 5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오전에 충남 보령에서 붙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번 살인 사건은 언제 발생한 겁니까? 네, 어젯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에 있는 빌라에서 30대와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국 국적인 피해자들은 어머니와 딸로 확인됐습니다. 모녀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앞서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미 숨져 있는 상태의 모녀를 발견한 건데요. 이후 한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습니다. A씨는 거주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도망갔다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인근 보령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A씨는 숨진 30대 여성과 오랜 기간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둘이 내연 관계에 있었거나 스토킹 범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숨진 여성이 아들을 데리고 서천으로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오늘 새벽 아이를 찾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용의자 A씨와 숨진
경찰은 아이가 용의자 A씨와 숨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전과 이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평소 가정 불화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자기 집에 도시가스 호스를 끊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을 대피시키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잠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군포시 빌라에 침입해 자고 있던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 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돼 부득이하게 현장 조사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북한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핵 공격을 할 경우에 북한 정권이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이 국방상명의 담화문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어젯밤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미군은 자신들의 전략 자산이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는데요. 핵무기 사용 조건을 보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사륙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자신들의 선제 핵공격 조건이 된다고 위협한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우리를 향해서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역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대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경해서 핵무기 사용 대상으로 상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이 북한 담화에 대한 우리 국방부 반박 내용을 보게 되면 핵 공격 시 북한 정권이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다소 강한 표현도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핵협의그룹을 개최하고 전략 핵잠수함을 전개한 건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위협을 통해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도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계획된 훈련이라고 반박하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긴장 국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전략 핵잠수함 기항 다음 날이죠. 지난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27일을 북한은 자신들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전승절로 부르는데요. 올해는 70주년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이른바 정주년으로 불러 중시하는 만큼 대규모 열병식 동향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소리방송은 평양 김일성 광장 인근에서 과거 열병식이 다가오면 설치됐던 대형 부교가 등장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열병식에서 어떤 신무기가 나올지도 관심인 가운데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외교부 역시 북한이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핵무기 사용 조건이라고 위협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은 핵 공격 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공세적이고 자의적인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한 데 이어 동족을 대상으로 핵 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흘 전 우리나라에 기항했던 미국 전략 핵 잠수함 SSBN 켄터키함이 오늘 오전에 출항했습니다. 켄터키함은 3박 4일 방한 기간 중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터키함 입항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켄터키함의 승선에 내부에서 성능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해킹그룹이 미국의 한 정보기술 관리업체 네트워크에 침투해 고객사들인 가상화폐 업체들에서 가상화폐를 훔치는 식의 이른바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객사 네트워크의 장치와 서버 관리 지원 제품을 만드는 업체인 점프클라우드는 해킹그룹이 지난달 말 자사 네트워크에 침투해 가상화폐 고객사 몇 곳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그룹이 개별 가상화폐 기업을 단편적으로 공격한 데 대해서 벗어나 공급망 공격을 통해 여러 곳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월북한 병사가 잔인한 북한 정권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면서 송환을 위해 북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은 징계를 앞둔 병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만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으로 넘어간 트래비시 킹 2등병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북한을 잔인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킹 2등병이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brutal regime, and we all are aware of that. But we're not in any position to confirm one way or another how he's being treated. 이어 북한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존 여부는 물론 건강 상태에 관련한 정보도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And I don't think that we have successfully made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북한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구체적인 월북 동기와 과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킹 2등병에 대한 호위는 공항 보안구역 전까지만 이뤄졌고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구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Army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is incident. It's going to be led by Army counterintelligence personnel. 자체 수사에 들어간 미군 당국은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와 가족들은 킹 2등병이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오게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 just want my son back. Get my son home. Get my son home. And pray that he comes back. 미국 정부는 월북 병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한하는 참전용사는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의 64명이며 최고령자는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미국의 해럴드 트럼 옹으로 올해 95세입니다. 재방한 참전용사와 가족은 입국 순간부터 전용 출입국 통로를 이용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최근 석탄과 석유 화학 제품 등 공산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9.84로 전월 대비 0.2% 하락을 했고 지난 1년 전과 비교해도 0.2%가 낮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 수출액이 312억 3,300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액은 325억 9,400만 달러로 28%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3억 6,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278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과 아세안 수출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반면에 미국과 EU 수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26%, 아세안 수출은 마이너스 20%를 기록했고 미국과 EU는 각각 0.3%, 또 5.7%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대세계 수출 부진 상황이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이에 비해 미국과 EU 쪽으로는 자동차 수출이 각각 55%씩 늘면서 호조세를 보인 겁니다. 네, 기준금리가 연 3.5% 반년째 그대로이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오름세입니다. 네, 여기에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 불거졌던 이 부동산 PF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 경제 이슈들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엄윤주 기자. 아무래도 좀 피부에 가장 와닿는 시장금리 중에서도 대출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오름세라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는 반년째 연 3.5%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 추세인 건데요. 일단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3%대를 찾기 힘듭니다. 상단 기준으로는 6% 안팎에 달합니다. 여기에 은행들의 자금 조달 지수 코픽스도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 5월 상승 전환된 이후에 상승폭은 더 커졌는데 이로 인해 시중 금리가 더 오르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 빚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건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채 발행이 좀 늘어나면서 금리가 오르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 금리로 주로 은행채 금리를 많이 반영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의 PF 불안, 시중에 어떤 자금 경색이 발생해서 은행채 수요가 많아지면 시중금리는 이제 올라가게 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실제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일주일 만에 0.2%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달 들어 발행된 은행채가 이미 지난달에 89% 수준을 넘어서서 당분간 이런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주원 실장이 새마을금고발 PF 불안 얘기했는데 이건 잠시 뒤에 물어보기로 하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금 금리도 올랐는데 역시나 은행채 금리 영향 때문인 겁니까? 네,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은행채 금리가 올랐다고 말했잖아요. 예. 네,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은행채를 발행한 겁니다. 문제는 이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예적금을 통해 고객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인책으로 예금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예금 상품에 고객들의 자금이 쏠리기 때문이죠. 예. 실제로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정기 예금 상품 금리가 최근 4%대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한 배경 때문에 최근에 자금이 은행권에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에 쌓이는 자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5대 은행의 수신 잔액이 지난 3월 말 1,871조 원에서 석 달 만에 1,913조 원까지 불어난 건데요. 네. 이는 지난해 11월 1,900조 원을 넘긴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정기 예금만 17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예금 금리 인상이 이 같은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금융권에 대한 불안 심리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일부 지점에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 그러니까 뱅크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달 초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퍼지면서 5대 은행에 몰린 자금만 1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고 고객 입장에서 예금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많으니까 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금융시장 전체로 봤을 때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의 구성 요소를 지금 표에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정기 예금 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가 상승하고 대출 금리가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금융권의 경우에는 은행권과 경쟁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예금 금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자금 조달 비용도 대폭 늘 수밖에 없고요. 결국 취약차주들의 가계 빚 부담은 커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네요. 다시 기준금리로 좀 돌아와서 다음 주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네. 다음 주 FOMC에서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 또 한 번 인상할 것이 사실 유력합니다. 시장도 인상의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실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인데요. 다만 앞서 지난 13일 우리가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잖아요. 여기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네, 이 때문에 다음 달 예정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는 당장 금리 차이만 보고 금리 방향을 결정하진 않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이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당시 이창용 총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주요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그거에 의해서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일러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또 금리 격차, 외환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수출 부진과 경기 회복이 더딘 우리 경제를 고려했을 때 또 한 번 동결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고금리로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지난 4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고요. 경제 전망만 보더라도 먹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또 위축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사실 올해 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미국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채권 금리를 자극해서 우리 시장 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출금리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주목받고 있는 그 부동산 P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 PF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은 이 기업의 과거 성과, 사업 성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돈을 빌려주는데요. 부동산 PF는 부동산 사업에 한정해서 프로젝트 성과를 예측해서 이 수익성에 얼마나 나올지 가늠한 뒤에 돈을 빌려줍니다.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면 발주처에서 분양 수익을 들어오면 이걸 현금으로 정산화하는 방식을 띠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예상 기대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부동산 자산 시장이 폭등했던 당시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치 붐이 불듯이 부동산 PF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레고랜드 사태 때 한번 얘기했었고 또 미분양을 포함해서 건설사 부실 얘기할 때 부동산 PF 부실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다시 우려가 나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가장 큰 배경은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전국적으로 하락한 주택 가격이 34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사라진 건데요.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를 줄만 알고 이 거액의 투자금을 쏟아부은 부동산 PF 대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건데요. 예.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과 자금 회수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심각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대출 잔액이 급증하면서 이 금융권에서만 이미 131조 원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이 완공까지 계속 빚을 내가면서 기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업권 중에서는 증권사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 앞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보더라도 매우 증가율이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체율만 16%에 육박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네요. 예. 네, 여기에 증권사들을 둘러싼 악재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그동안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를 늘려왔었는데요. 최근 막대한 투자 손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시장도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많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이미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증권 자산 운용사는 홍콩 빌딩 대출을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 90% 수준을 상각 처리, 그러니까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다 보니까 또 금융당국도 나섰다고요? 네, 부실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컸는데요. 예. 금융당국도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감 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이라든가 일부 건설사들이 구조조정상에 직면하겠지만 그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금감원이 증권사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와 기업금융 담당 임원을 불러서 연체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거듭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외부 매각이나 재구조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불거진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이 적용된 부실 혹은 부실 우려 사업장 91곳 가운데 66곳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1조 원 규모의 사업장 지원 펀드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캠코에서 위탁받은 운용사 5곳이 각각 2천억 원 이상의 펀드를 신속하게 구성해서 PF 채권을 인수하거나 조정 또 재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펀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투자자 모집까지 2달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9월부터 이 펀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상화 지원 작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재점화하고 있는 부동산 PF 우려를 포함해서 경제계 뉴스, 오늘은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공장 한솔 페이퍼텍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업체는 결국 5일 동안 조업 정지를 당했는데요. 한솔 측은 자체적으로 의뢰한 검사에서는 기준치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십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전남 담양의 제지공장 한솔 페이퍼텍입니다. 해당 업체는 공장 내 자체 폐수 정화 시설을 통해 방류 기준에 맞는 보험용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9월 전라남도가 해당 공장의 방류수 배출 시설을 단속한 결과 폐수 방출이 확인돼 조업 정지 5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질검사 분석 결과가 10월 6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7일 날 이제 조업정지 5일을 내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적발된 공장에선 브로모포름이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 0.358mg/L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모포름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암 연구소가 발암 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폐수를 몰래 방류하면 알 길이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폐수 어디다 흘려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두어서 정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내보내면 여기 폐수가 직접적으로 여기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한솔 페이퍼텍 측은 단속 당시의 시료를 의뢰한 외부 공인기관 검사에선 기준치 아래로 나와 전라남도에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솔 측은 전라남도와의 행정소송이 부담스러운 데다가 당시 용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등의 이유로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도에도 이게 검출이 안 되거나 법적 기준 이내로 검출이 됐었는데 그때만 딱 시원하게 도청에서 검사했던 그 부분만 이게 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좀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검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영산강 둔치에 있어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되는 43억 원짜리 정화시설이 현재 위치에 들어선 배경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울산에서 국제우편물을 뜯어본 복지시설 직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이 대전에서도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국제우편이 여러 건 배달돼 관련 기관들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 주산동 단독주택에 배달시킨 적이 없는 물건이 국제우편으로 왔다는 신고를 받고 물건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가양동과 추동, 흑석동 등 대전 각지에서 비슷한 신고가 모두 8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소방당국과 함께 해당 우편물을 봉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해 정확한 성분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네,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위작이 아닌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천 화백의 둘째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천 화백 측은 지난 1991년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이어 프랑스 리미에르 광학연구소 측으로부터 진품일 확률이 낮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가 진품이란 결론을 내리자 김정희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서운전 국가안보실장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이 어떻게 숨진 건지 적힌 대통령 기록물이 파기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 전 실장 측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시한 한 장짜리 문건을 일컫는데 당시 해상에서 이 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두라고 말하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초일기 들어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교탄 대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청정해역 전남 장흥에서는 대규모 걸기 대회와 선박 해상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이물질을 없애는 데는 좋지만 몸에는 해로운 염산을 전혀 쓰지 않고
김과 매생이 등을 양식해 해조류 국제 유기 인증을 받은 청정 해역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애가 타들어갑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아무 이익도 없고 오히려 우리 어민들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사는 대변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드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상여가 들어오면서 전남 중부 지역 어민들의 대규모 골기 대회가 시작됩니다. 평생 바다만 보고 살아온 어민들은 자신들이 왜 뙤약볕 아래에서 집회를 열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미 국민 85.4%가 핵오염수 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어민들에게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집회를 마친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해상 시위도 벌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공무원 노동조합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한국 정부에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나서야죠.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후쿠시마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와 미래에 대한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생존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만큼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어민들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 오염수 방류. 방류가 현실되면 생길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우려에 어민과 횟집 종사자 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임대주택에 사는 1인 고령 가구를 위한 생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도권 소재 국민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등 건강과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이 발생하면서 출발이 약 19시간 지연됐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반쯤 시애틀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G271편 여객기에 대한 이륙 준비 중에 기체 점검 과정에서 유압계통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승객 271명은 항공사 안내에 따라 인근 호텔에서 대기했고 여객기는 부품 교체 등을 거쳐 18시간 54분이 지연된 이튿날 오전 9시를 넘겨서 출발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알찬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 바로 대극장입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등에 가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 국내외 우수작을 소개하는 예술의 전당에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 돌아왔습니다. 예술적 상상력을 불어넣는 서커스, 두바퀴 자전거와 우리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연극 어딘가 반짝 등이 자유소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또 백희나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그림책 달샤베트는 음악극이 되어 처음으로 공연됩니다. 이번에 특히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는 백희나 그림책전과 연계해서 공연을 보시면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가족 음악극과 합창 공연, 그리고 독특한 스니커즈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등 기존의 동화를 재해석해 라이브 연주로 들려주는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와 100년 전 하와이로 떠난 우리 여성들의 연대기인 알로아 나의 엄마들 두 작품은 외부 극장에서 공연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최대 50%까지 할인해 줍니다. 아르코 예술극장 등 대학로 일대에서는 국제아동 청소년 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아시태지 국제여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인형극인 작은 벽돌로 쌓은 집 등
수준 높은 국내외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데릴앤코의 네모의 세계와 워크숍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합니다. LG아트센터 서울에서는 예술교육의 장이 열립니다. 건축과 무용이 만나는 춤추는 건축가와 홍승엽 안무가가 진행하는 몸으로 예술놀이 등 어린이들이 직접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린 뒤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 바이러스성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유행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7월 둘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8만 6,900여 명, 전주보다 2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까지 하루 확진자는 1, 2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11일 3만 1,224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월 27일 이후에 그러니까 165일 만에 3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6으로 이렇게 3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 수치가 2일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확진자 증가세가 커지고는 있지만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다만 격리 의무 해제 후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확산되는지 이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역 의식이 풀린 틈을 타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기존에 접종한 백신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된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접종한 뒤에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데 고령층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대부분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로의 이동 그리고 야외 활동이 늘어난 영향도 큰데요. 특히나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에어컨을 켜고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외에 여름철 감기, 독감도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고열과 인후통을 동반하는 아데노바이러스 환자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세에서 6세 위주로 환자가 급증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염성이 높은 편으로 수영장 물이나 어린이집, 학교 또는 기숙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봄과 가을철에 유행하는 리노바이러스 환자도 올해는 여름철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폐렴으로도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여름에는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 유행하면서 어느 때보다 손 씻기와 환기, 또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이렇게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휴식과 수분 공급만으로는 증상이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열과 기침,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48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필수입니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1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07에서 2009년 경기 침체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경기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달 0.7% 하락한 106.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 전망 약화와 실업수당 청구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순환지표 수석 매니저인 주스티나 자빈스카라 모니카는 성명에서 이번 데이터가 경제활동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 둔화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친강 중국 외교부장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뒤 한 달 가까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불륜설에 실각설까지 온갖 풍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친강 부장의 행방에 대한 외신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친강이 여전히 중국의 외교부장이 맞느냐부터 낯뜨거운 불륜설도 직접 거론됐습니다. A Phoenix TV reporter who recently gave birth in the U.S. Do you have any comment on that? 我不了解你所说的情况。 진땀 빼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외교부 공식 녹취록에선 모두 지워졌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이 지난해 홈페이지에 올린 당시 친강 대사와 홍콩 매체 여기자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친강 부장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에서 홀로 출산한 이 여성마저 올해 4월 이후 행방이 묘연해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미사일 부대의 좌표와 지휘관 신상까지 낱낱이 해부한 미 공군대학의 지난해 보고서입니다. 최근 로켓군 사령관이 종적을 감추고 부사령관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밀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친강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시점과 맞물려 단순 치정 사건이 아닌 반간첩법에 연루돼 실각했다는 풍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친강의 마지막 공개 활동은 지난달 25일. 이후 주요 외교 일정은 왕이 주임이 대신 맡았습니다. 秦刚国务院兼外长因身体原因难以出席此次系列外长会。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건강 문제. 처음엔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칩거가 길어지면서 사망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외적 얼굴인 외교장관의 행방불명에 당국이 제대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중국 정치의 폐쇄성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중국이 타이완 무력 통일 성공에 확신이 없어 침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평을 내놨습니다. 또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러시아의 엘리트들이 푸틴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Good to see you. 미국 에스펀 안보 포럼에서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시진핑 주석의 2027년까지 중국군 타이완 공격 준비 완료 지시가 충돌이 불가피함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 means just that. To be ready. It doesn't mean that conflict is imminent or inevitable. 번스 국장은 그러면서 시 주석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타이완 침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President Xi and the PLA, the People's Liberation Army leadership, have doubts about whether they could pull off a successful full-scale invasion of Taiwan at acceptable cost to them. 번스 국장은 우크라이나군이 작은 규모로 러시아군에 성공적으로 저항했고 미국과 서방이 신속히 단결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중국 지도부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지난달 23일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반란에 대해선 러시아와 푸틴의 23년 집권의 가장 직접적인 공격으로 푸틴 체제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엘리트들이 푸틴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푸틴이 프리고진에 보복할 것으로 봤습니다. In my experience, Putin is the ultimate apostle of payback. So I would be surprised if Prigozhin escapes further retribution for this. 번스 국장은 우크라이나 공세에 대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러시아군 사기가 났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코란을 불태웠던 인물이 또다시 코란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즉각 스웨덴 대사를 추방하며 외교 관계 단절까지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류재복 기자가 전합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이라크 대사관 부근 잔디밭. 한 남자가 이슬람 경전 코란을 걷어차는 등 모독합니다. 지난달 28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코란을 불태웠던 이라크 출신 살완 모미카입니다. 모미카는 이라크 국기와 이란 최고 지도자 사진도 모욕했습니다. 스웨덴 경찰은 이번에도 시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We just ensure that the public gathering can take place in a safe and proper way. 이라크는 즉각 바그다드 주재 스웨덴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스웨덴에 머무는 이라크 외교관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 에릭슨의 이라크 영업을 막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코란 소각 행위가 또 일어나면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ندعو دول العالم إلى سن قانون يجرم حرق القرآن ويجعله جريمة إرهابية. 이슬람 국가들의 코란 모독 항의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모로코, 카타르 등이 스웨덴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이란은 새 대사 파견을 미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미국의 파워볼 복권이 석 달 만에 당첨금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1등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1등 당첨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한 편의점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당첨금은 10억 8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파워볼 사상 3번째이자 메가 밀리언을 합친 미국 복권 사상 6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녹물이요? 그게 공론화되면은 아파트 가격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거야. 오늘 이사 왔는데. 아줌마 할인 보장 받았잖아. 제 돈 주고 와요. 제 돈 주고. 이 가격에 이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이 아파트 1년째 미분양이라면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시작되었다.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인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많은 규모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까지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건설사는 대폭 할인 분양을 했고 정부는 매입 후 임대아파트 활용이라는 정책을 펼쳤지만 왜 분양 아파트를 주택공사에다 덤핑 처리됐냐 해가지고는 임대아파트 그렇게 되니까 재산권에 침해를 당했다.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 건설된 아파트들은 하자투성이었다. 위에서부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쪽으로 다 바닥이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아침에 물 받아놓고 저녁 때 되니까 밑에 흙물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공사 과정에서 철근 일부가 누락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이 부적격 시공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심에서도 징역 1년은 나왔지만 그때는 법정 구속되지 않았는데 2심에선 법정 구속되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왔습니다. 네, 경북 예천으로 인한 폭우로 인한 실종자 한 명이 추가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25명이 됐는데요. 경북 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예천군 우계리에 있는 한천 용우교 인근에서 실종자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된 실종자 시신을 수습한 뒤 병원으로 옮겼고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번 폭우로 생긴 경북 지역의 사망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25명이 됐고요. 실종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김민재 선수가
첫 공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PSG 은바페에게는 김민재, 이정효 20배 규모의 잔류 제안이 나왔습니다. 해외 축구 소식 김동민 기자입니다. 가벼운 러닝과 공 주고받기 등으로 훈련을 시작한 김민재. 노란 조끼를 입고 미니게임을 합니다. 어느 팀이든 공격하는 편과 한 편이 되어 플레이하는 조커로 좋은 패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미넨의 공식 채널은 김민재가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그를 소개하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Der neue Innenverteidiger der Bayern, seine erste öffentliche Einheit mit der Mannschaft vor den Fans, der Mann, der gekommen ist vom SSC Neapel. 폭발적인 스피드와 동물적인 골 감각을 자랑하는 최고의 공격수 은바페.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설이 도는 은바페에게 10년간 10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연봉 1,027억 원에서 1,427억 원으로 해마다 400억 원이 더 많은 액수. 최근 김민재, 이정효의 20배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은바페가 이 제안을 수락하면 역대 스포츠 계약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또 다른 공격수 네이마르는 팀에 남기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와 이강인, 은바페와 삼각편대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프랑스 푼 메르카토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팬과 선수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잔류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타르 알사드와 계약이 끝난 대표팀 미드필더 정우영 선수는 사우디 알 칼라지로 이적합니다. 정우영은 호날두를 비롯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벤제마, 피르미누, 강태 등과 그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농구 KBL이 새 구단 소노그룹의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소노구단은 기존 홈팬들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를 연고지로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프로농구연맹 KBL 관계자와 각 구단 단장들이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지난 6월 대의원 구단을 제명한 뒤 9개 구단으로 축소될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밝은 표정들입니다. KBL 이사회는 2시간여의 논의 끝에 소노그룹의 프로농구 가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19단 소노는 기존 연고지 고양시에 그대로 남기로 했고 하늘색을 테마로 고양 소노 스카이 거너스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미 발빠르게 시즌 준비에 돌입한 소노는 외국인 선수 영입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외국 용병, 그다음 트레이드 선수들 다음 주부터 발표가 되겠지만 비발디에서 한 2주 정도 훈련하고 장단 작업하고 어느 급대 그다음 개막대에 나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구단 대의원에서 급여조차 못 받고 어렵게 운동을 이어왔던 선수들은 소노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대한 만찬을 시작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있다가 밥을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고향에 남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도 4강 진출을 일궈낸 김승기 감독은 이번에도 감독 농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슛을 좀 많이 쏘는, 또 재밌는, 또 팬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또 팬분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또 소노 가족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농구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프로농구의 구원자처럼 등장한 막내 구단 소노가 새 시즌 신선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네, 신생팀 한국거래소가 실업탁구 챔피언전 남자 종목 우승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레전드 유남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거래소는 김천체육관에서 끝난 단체전 결승에서 2대1로 앞서던 4게임 왼손 에이스 임종훈이 상무 곽유빈을 풀세트 접전 끝에 물리쳐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남자 단식에서 실업생활 9년 만에 첫 정상에 오르고 복식마저 1위를 차지한 국가대표 임종훈은 같은 왼손잡이 유 감독의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끝에 3관왕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유남규 감독 소감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또 보완해야 될 기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또 다가오는 또 국제대회 그리고 내년 세계선수권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또 차분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일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의 기온이 37.6도, 서울 공식 지점은 34.3도까지 오르며 무척 더웠는데요. 오늘 이렇게 폭염이 기승이었다면 내일부터는 다시 폭우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며 강하고 또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장맛비는 내일 새벽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낮 동안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남과 전남 해안에 120mm 이상, 그 밖에 서울 등 중북부와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 밤 사이에는 중부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집중되겠고, 모레 밤 사이에도 충청 이남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고됐습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내륙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생한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에 따라서 다음 주 날씨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을 포함해서 속보들은 이어지는 이브닝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